자, 지금 우리 재무에서 일반적인 재무의 전반적인 결과를 봤다면 지금 예산 과정을 보고 있다. 그렇죠? 예산 과정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산의 편성, 그 다음 심의, 그 다음 집행, 그 다음 결산. 그렇죠?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주 큰 거 보면 이 네 가지로 되어 있고, 편성은 누가 해요? 사실은 행정부, 심의는 국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회 공무원 뽑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집행은 다시 누가 합니까? 행정부가 하니까 이건 또 시험에 어느 정도는 또 나오는 부분이고, 결산도 최근에 결산 쪽이 좀 강조돼서 조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집행 부분은 딱 하나예요. 그냥 집행은 통제하거나,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또 뭐 줘야 되겠어요? 통제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율성을 주는 걸 신축성 유지 방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산을 통제하는 거, 신축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산을 여기서부터 오늘 할 건데, 예산을 통제하는 방안은 어떤 것으로 통제할 수 있냐면,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배정 또는 재배정하는 부분에서 두 개 가져가십시오. 지난주 겁니다. 지난주 안 가져오셨을 것 같아서. 통제하고 배정, 그다음 또 재배정, 이런 과정 속에서 뭐예요? 쌤, 집행을 통제. 그다음 이런 식의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게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 신축성 유지 방안은 어떤 게 있겠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 전용 또는 이체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시기, 그 회계연도 말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원, 계속비, 예비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신축성 유지 방안에 해당돼. 그러니까 두 가지만 보면 돼. 자, 어떤 측면하고 어떤 측면? 통제하고 신축성 유지 방안. 근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떤 거예요? 신축성 유지 방안이죠. 그렇죠? 그러면 쌤, 예산 집행에 있어서 5페이지하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 6페이지가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지난주 10월 28일 자료 있죠? 그래. 그러면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냥 하면 돼. 일단 껐다가 표시 안 했어. 우리가 좀 빨리 했죠? 선생님들 안 오실 줄 알고. 자, 지금 보강인데, 지금
재무행정하고 있죠. 재무행정 크게 개관하고 예산 과정하고 그다음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하고 개혁, 그렇죠?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보통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 과정이고 예산 과정의 편성, 그다음 심의, 그다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집행, 그다음 결산, 회계에서 결산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고 집행도 설명은 했어. 그럼 집행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심의 부분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 국회에서. 우리 쌤들은 국회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고, 이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다. 어떤 거다? 통제하는 거. 너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근데 또 너무 통제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어느 정도 융통성이 줘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축성 유지 방안. 그래서 지난주 10월 28일 자료에 보면 5페이지하고 6페이지가 시험 대부분은 여기서 나온다.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하고 뭐요? 통제하고 신축성 유지 방안하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제하는가 거기 봅시다. 5페이지 보니까 통제, 여러 가지 통제가 있죠. 그럴 때 먼저 배정하고 재배정, 이거 가끔 많이 물어보죠. 배정은 어떤 거였어요? 통제 부분에서 배정은 말 그대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건설 장에게 분기별로, 여기다 밑줄점 분기별로 줍니다. 보통 4분기별로 보죠. 1월달부터 3월달, 4월달부터 6월, 이런 식으로 주죠. 분기별로 자금을 할당한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되겠죠? 다 써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할당한다는 거고, 예산 배정과 재배정은 지출 영역과 시기를 통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지출 한 분기만 지출해라. 이걸 통제한다. 통제. 그렇죠? 자, 그다음 재배정은 어떻게 하는 거? 이제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내리는 걸 뭐라고? 배정.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국이나 과가 있겠죠. 여기에 내려보는 걸 재배정. 그래서 중앙건설장이 재무관에게 월별,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정해주는 것, 재배정. 자, 지출 원인에 대한 통제, 이렇게 해서 지금은 통제 방안 보고 있습니다. 지출 원인행위,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보조금 지급은 재무관, 지급명령은 지출관. 이렇게 해서 서로 뭐 한다면, 자, 재무관하고 지출관하고 나눠놓음으로써 서로 간에 함부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이 지출 원인행위 한 뒤에 자기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민간과 계약을 한 뒤에 자기가 돈 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 준 사람은 또 따로 정해놓으면 서로 간에 견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견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출 원인에 대한 통제를 한다. 그렇죠? 자, 지출 원인행위는 다 알죠. 국가가 어떤 거, 밀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물품 사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지출 원인행위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 내부 통제는, 자, 정부 어떤 장부에 비치 기록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장부를 비치하고 또 이 수입 지출에 관한 내용을 분기별로 또 월별, 분기별로 누구에게 보고해야 돼? 기획재정부 장관에 보고하는 건 내부 통제죠. 만약에 외부 통제면 국회에 보고하면 외부 통제라고 그러겠죠. 행정부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내부 통제.
그다음 정원과 보수 통제가 있고, 인건비는 국가 예산 중 큰 비중을 점하고 있어 중앙예산기관 일정한 통제를 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에타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거 알죠? 자, 거기 500억 이상 사업의 타당성 500억 시험에 가끔 나오죠, 숫자가. 그래서 타당성에서 경제성, 정책적 고려를 검증하는 제도. 그래서 경제성하고 정책성. 근데 이 2019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도 넣어놨죠, 여기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에타 분석 나올 때. 몇 년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거기 보니까 원래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 99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이 대형 신규 사업이 성급한 이 착수를 막고,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타당성 없는 이 사업 발주를 억제해서 재정 통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무슨 성격을 지닌다고요? 지금 여기 둘 중에서 통제적 성격을 지닌다 이거죠. 그다음 2014년도 개정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예비 타당성 실시 대상 및 면제 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했습니다. 이거 변경된 거니까. 면제 대상의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예비 타당성 결과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 그다음, 자, 에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돈이 많이 들어간 비용은 거기 있는 것처럼 총사업비 관리제도라는 걸 쓰죠. 총사업비 관리제도. 그래서 자, 중앙관서장은 완성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동그라미 쳐놓고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 거기 우리가 500억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토목공사는 500억, 건축은 200억. 그렇죠? 일단 토목공사 중심으로 500억 넘으면 대에서는 그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사업기간 정해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 제도는 몇 년도에 도입됐다? 94년도에. 그런데 꼭 조심해야 될 게, 거기 있는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우리가 에타 분석까지 아주 자세히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994년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사실은 기재부 장관에게 무작정 중앙관서 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협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타 분석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에 차이가 있다. 다음 예상 배정의 유형에서 이것도 한 번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에서 긴급 배정. 그러니까 배정을 할 때도 어떻게? 긴급 배정.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까 정상적으로 하면 분기별로 배정한 것이 일반적인 배정이죠. 배정은 정상적인 건. 그런데 긴급 배정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거기 단기업 배정은 자, 거기 분기 도래 전에,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회계연도 전이면 긴급, 분기 회기, 그러니까 1분기 하고 있는데 2분기 거 갖다 쓰는 거야. 2월밖에 안 됐는데 4월, 6월에 2분기 거 갖다 쓰는 걸 단기업 배정이라고 그러고, 조기 배정, 우리가 경제 사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재정을 좀 풀 때가 있죠. 그런 걸 조기 배정. 그다음 수시 배정은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배정하는 거. 그다음 감액 배정. 그다음 배정을 아예 유보하는 거. 감액 배정 분명히 느낌 알죠? 감에서 배정하는 거. 그다음 배정을 유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의 유형이다? 통제고. 통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제가 뭐 해주는 거? 분기별로 배정하는 거. 함부로 돈 못 쓰도록 1분기, 2분기 나눠서 이렇게 딱 배정해주면, 자, 그렇지 않으면 중앙관서 장이 1, 2월 달에 다 써버린다. 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 자,
그래서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우리는 여기서는 두 가지에서 거의 다 나와요. 통제 아니면 뭐에서? 신축성에서. 그럼 신축성 유지 방안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용은 입법 과목 장관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용은 큰 부분에서 옮겨 다니니까 국회 승인이 필요하고, 전용은 세양, 이런 식이니까 행정 과목이니까 국회 승인이 불필요하고, 단 기재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죠. 이체는 어떨 때 일어난다 그랬어? 자, 우리 이번에 여성가족부 폐지하죠. 만약에 폐지가 됐다, 법 폐지. 그러면 지금 작년에 여성가족부에다 예산 배정해놨겠어, 안 해놨겠어?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겠어? 이게 여성가족부 일을 만약에 보건복지부 어떤 국에서 다른 체육관광부 어디 부서에서 좀 하고 이렇게 다 맡겼다고 그래봐. 나눠져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해체됐다고 생각하면 이 돈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옮겨가겠죠. 그걸 이체라고 그래, 이체. 그러니까 이체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예산입니다. 예산 재배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봐봐. 이건 이미 여기서 뭐 했던 거야. 이미 승인이 한번 거쳤으니까. 여성가족부 승인은 이 예산, 심의할 때 한번 거쳤잖아, 이거. 예산 심의된 거잖아. 단지 법이 바꿔져서 옮겨간 거니까. 또 법을 바꿀 때 이미 뭐가 있어. 이런 사항들 다 심의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다시 국회에 뭐가 필요 없다. 승인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용, 전용, 이체 중에서 비슷비슷하잖아. 세 개 중에서 국회 승인이 필요한 것보다 이용. 그 다음 기재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건 전용. 전용과 거기 뭡니까? 이체. 그쵸? 자, 예비비.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돈이 나가잖아.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도 갑자기 그런 팬데믹이 올지 몰랐죠. 이럴 때 쓰라고 했는 게 예비비인데, 거기 또는 홍수가 많이 왔다거나, 그렇죠? 이럴 때 쓴 게 예비비입니다. 거기 이번에 그런데 청와대 말고 용산으로 옮겨갈 때도 예비비 썼다고 그러죠. 이런 식의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회계 몇 분의 몇?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나 기금 전혀 없이 일반회계 총회계 100분의 1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일반회계. 그 다음, 자,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거고, 예비비 총액은 사전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총액으로 100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500조다 그러면 여기에 100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 5조죠. 5조는 사전에 총액으로 승인을 받는다. 모르니까 어디였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총액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건 사용하고 난 뒤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원래는 사전에 뭐 해야 되는데, 의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사전 의결의 예외. 사용 제한이 있는데, 예산 성립 전 발생 사유, 국회에서 부결한 사업 용도, 국회 계중 대규모 지출, 봉급, 인건비, 예측 가능한 항목은 예비 지출돼. 이미 예경 가능했는데 본예산에다 짜야지 예비비로 하면 안 되겠죠. 목적 예비비를 지정한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로 구분된다. 단 공무원 보상 인상을 위한 목적 예비비는 불가하다. 목적 예비비는 말이 좀 웃기죠. 우리가 어디에 사용할지 모른다 그랬는데 목적이 있대. 목적. 그 목적 예비비를 써야 돼.
그런 것들을 목적 예비비라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 목적 예비비를 사용 목적 전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가 있다고 그랬고, 예비비는 누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재부 장관. 자, 거기 쭉 봅시다. 예비비 사용 총괄 명사서는 기재부 장관이 감사원. 그다음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비금은 독립기관의 예비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법원 이런 데는 독립적이죠. 그런 데는 사법부잖아. 그런 데는 예비금이라고 불러. 예비비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우리 상관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명시월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측될 때 국회에 승인을 얻어 이월하는 것. 네? 국회에 승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전 의결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뭘 해야 하니까. 자, 2022년 쓰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행사비가 많이 잡혔는데 무슨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딱 왔어. 그럼 이 선생님 보시기도 어떻게 이 행사 못 올 것 같잖아. 만약 작년 같은 거 생각해봐. 아이 바깥에 못 나가게 하고 행사 못 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 행사 못 하겠죠. 그렇죠? 내년에 써야 될 게 이미 뭐가 돼 있어. 예상될 수 있잖아. 그럴 때 명시월비는 그걸 뭐 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어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어? 2022년도 쓰라고 그랬는데 못 쓸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쓸 것이 얘기했는데 2023년 예산 심의할 때 뭐 한다? 그때 제출한단 말이야. 이거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년도 120일 전까지 제출해라 그랬죠. 국회에다가. 그때 제출한단 말 같이. 명시월. 그래서 이건 사전에 그래도 의결된 거잖아. 그래서 사전 의결의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봐봐. 그런데 뭔 말이냐면 2023년도 코로나가 안 그쳐. 행사 못 올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024로 또 2월 해야 되겠죠. 이 2월한 걸 뭐라 그래? 제2월이라고 그래. 제2월. 그러니까 제2월을 가능합니다. 그 다음 국회 사전 승인 없습니다. 그 다음 사고 2월에 지출원이, 자, 우리가 건물을 졌어. 청사를 졌어. 청사를 져서 계속 공사비 쭉 쓰고 있는데 10월달부터 갑자기 뭐 한파가 내렸다든가 뭐 해서 전세집이 안 돼. 지출원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돼. 그럼 어떻게 돼? 공사도 안 했는데 줄 수는 없잖아. 돈은 남았죠. 공사비 아직 안 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를 뭐라 그래? 사고 이월비라고 그래. 그래서 연도 내에 지출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가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않냐는 그 부대 경비는 뭐 한다? 내년에다 써야 되겠죠. 생각을 해봐. 지금 10월 정도까지 계속 왔어. 9월, 10월까지. 근데 문제가 좀 생겨서 이걸 못 한단 말이야. 이 도로공사나 청사를 못 줘. 그럼 어떻게 해? 내년에 2월에 쓰는 걸 사고 2월이라고 그러고, 이건 국회 승인을 안 받아요. 그냥 계속 쓰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명시 2월은 몇 회에 한해서 합니까? 1회에 한해서 한다고 그랬죠. 아니야, 사고 2월은 1회에 한해서 하고, 제4 사고 2월은 불가능해. 아까 그 이 명시 2월은 제2월이 가능했죠. 근데 사고 2월은 제2월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2월에서는 어떤 것만 알면 되겠어요? 2월에는 두 가지가 있다. 2월은 뭐냐? 올 회계년도가 아니라 다음 회계년도에 쓰는 걸 말한다. 그렇죠? 그런데 명시월은 이미 예견된 2월이고 국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니고,
그런데 사고이율은 쓰다 보니까 남은 거니까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의결 안 거치니까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고, 그다음 이건 제2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도 또 못 열겠으면 제2월에 쓰는 것이 가능한데, 사고이율은 거기 있는 것처럼 1회에 하나 더 돼 있죠. 그래서 제2월이 불가하다. 이런 것들. 지금 뭐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통제했고 신축성입니다. 신축성. 그러니까 시기별로 이거 원래는 회계년도 내일 다 써야 되는데 지금 옮겨 쓰고 있잖아. 그렇죠? 자, 수입 대체 경비 이런 것 수입 대체 경비는 어떤 거냐면 수입의 특례, 통일성 원칙의 이외에 완전성 원칙의 이외다. 쉽게 말해서 국고에 귀속돼서 특정 목적으로만 쓴 게 아니라 모든 돈은 국고에 귀속이 먼저 된 뒤에 무엇에 따라 세출이 돼야 되죠. 그런데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곳에 쓰기 위해서 원래 그걸 거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거기 있는 경비들 봐봐. 대법원은 등기소 등기부 사본 발행 경비, 외교 통상부 여권 발급 경비, 여기는 교육부인데 요즘 교육부죠. 대학 입시 경비, 각 시험 연구기관의 위탁 시험 경비 이런 것들은 수입 대체 경비는 국고로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받은 걸로 그냥 거기서 쓴단 말이야. 국고까지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원칙의 예외야. 거기 있다시피 통일성의 원칙이라든가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다. 자, 지금 통일성의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목적에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세금을 걷어서는 안 되는 거고, 완전성은 모든 회계를 다 세입과 세출로 기록해야 되는데 이건 기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국고에 들어갔다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 그다음 추가 경정예산, 성립된 예산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고 양적 한계성의 원칙의 예외이고, 그렇죠? 한계성 예외이고 단일성 원칙의 예외다. 그래서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 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 안에 것이어야 되고, 그 외에 세출 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 안에 것 외에 채무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리가 추경 많이 짰던 게 어떤 거야? 우리 코로나 사태 때 추경 많이 짰죠, 자영업자를 위해서. 그렇죠? 자, 그다음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지금 잘못 읽었네. 국고 채무 부담 행위 1번부터 읽어야 되는데 죄송. 국고 채무 부담 행위 1번 방금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 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 안에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미래 예산으로 국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 재해복구가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마다 국회 의결을 얻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당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당해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국고 채무 부담만을 승인한 것이다. 실제 지출할 때 별도로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거기 밑줄 쳐놓으십시오. 새로운 채무 대응할 때, 새로운 채무 발생은 대응할 때 신축성 제도라는 의견과 국회 승인이 필요해서 재정 통제다. 이런 아까 신축성이냐 여기는 좀 애매하다 이거죠. 국고 채무 부담행위. 여러분 막 공채 발행하거나 이런 것도 일종의 국고 채무 부담행위입니다. 기타 장기 계약 계속 계약제도, 총액 계상 예산제도, 추가 경정 예산제도, 준예산 등이 있다. 이건 자, 그 다음 국회 의결 여부를 따라서 국회 사전 의결이 필요한 경우
사전 의결이 안 되더라도 사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아예 국회 사전 의결이 불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눠놨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지출 사무 담당 기관들로 구분해 봤는데, 일단 이 부분은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면서 나오는 부분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먼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지난주에 했었으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21페이지. 어떤 게 나오는지 정도만 잘 아시면 돼요. 거기 우리나라 예산은 장관, 항, 세항목 등의 예산 과목을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관 이상을 입법 과목이라 한다. 그렇습니까? 입법 과목은 장, 관, 항이라고 그랬죠. 항까지가 입법 과목이죠. 자, 우리 쌤 혹시 안 가져왔어, 책?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빌려서 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사무실에서 하나만 가져다가 하고.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은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보통 5년이라고 그랬죠. 사업이 지속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회계연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된다. 맞죠? 범죄 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들은 회계연도 개시되기 이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아까 무슨 배정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배정은 긴급 배정이라고 그랬죠. 긴급 배정에 이거 들어가 있는지 빨리 확인해 봐요, 쌤. 아까 긴급 배정 8가지 사항이 있었죠. 긴급 배정에 8가지 사항. 그럴 때 8가지 사항이 들어가면, 자, 긴급 배정 이거 하나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하나 시험에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범죄 수사 나와 있죠. 자, 쌤 5페이지에 우리 봤던 5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3번 했습니다. 4번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외국인 고용이나 건물 입찰 또는 국공채 발행과 같이 단연도에 걸쳐 국고 부담을 야기한 채무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국공채 발행하면 다 내년에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죠. 몇 년을 걸쳐서 갚죠. 그래서 또 우리가 국가가 건물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임차를 했어. 임차를 했더라도 그걸 다 바로 갚지는 않죠. 몇 년을 걸쳐서 갚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국고 채무 부담행위라고 한다. 자, 5번 예산의 집행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 장에게 예산을 배정할 때는 감사원에 통지해야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예산의 집행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이라고 그랬죠. 예산 배정을 작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일단 분기별. 예산의 집행에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자,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 집행에서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배정. 중앙관서의 장이 각 이 부서에 배정하는 걸 재배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번은 틀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재배정이 아니라 예산 배정 이래야 맞겠죠. 자, 그 다음 8번 예산의 집행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예산 집행 지침을 각 중앙관서 장과 국회 예산 정책체 1월 말까지죠. 1월 말까지. 나중에 이건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좀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은 뭐 하는 거야? 이 예산은 말 그대로 과정이라고 그랬잖아. 언제까지 국회에 보내고 언제까지 이걸 뭐하고 또는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떻게 편성해라고 편성 지침을 언제까지 1월 말까지 내야 되고 또 중앙관상은 또 그걸 작성해서 언제까지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건 나중에 하나 딱 그려보면 됩니다. 크게. 9번은 우리나라 예산제도 예산재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앙건설 장애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건설 장애 예산을 배분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랬어? 예산 배정. 그쵸? 그래서 그 틀린 말은 예산 재배정이 틀렸죠. 배정입니다. 10번은 우리나라 예산제도에서 각 중앙건설 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해도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난구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려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어야 돼. 전용이란 건 여기 계산돼 있는 걸 다른 데 쓰는 거죠. 장관학, 세양, 세양이나 목에 있는 것들은 이미 계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계산 없는 걸 전용해 쓸 수는 없다. 그쵸? 항목이 있어야 돼, 항목. 없답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2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사전이 아까 이야기했죠. 이 에타가 나오기 전에만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도 사용합니다. 단 에타가 워낙 까다롭고 그러니까 에타에 포함되지 않고 대형 사업은 거의 다 이렇게 총사업비 관리제도로 사용됩니다. 몇 년도에 실시했다고 그랬어요? 1994년. 그쵸? 그 다음 우리나라 예산제도에서 12번 채무 이행에 관한 국가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제도에서 채무 이행에 대해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국가의 보증이 필요해. 그렇죠? 그럴 때는 각종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각종 중앙관서 장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단 의견을 받아서 이 국가 채무 보증 신청서를 기재부 장관에 제출하긴 해요. 이거 받아서 국가 보증, 채무 보증 신청서를 기재부 장관에 제출한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서, 그쵸? 채무 보증 신청서를 어디에? 기재부 장관에 제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13번 지문 같은 것만 조금 알아두시기 바라고. 14번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관한 것이다. 기억에 해당한 건 장관항이고 이인에 해당한 것은 세항목이다. 그렇죠? 거기 읽어보시면 알겠고. 15번 재정성과 관리와 재정 건전성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 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 지금 5년 동안 미리 계획하에 예산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앞으로 할 5년 동안 먼저 계획을 짜니까 사전이죠. 16번은 재정성과 관리와 재정 건전성에서 통합재정 수준은 재정 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 운용의 통합 부분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통합재정 전체적으로 해야 국가 빚이 얼마고 그렇죠?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재정 건전성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그랬죠. 거기는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다 들어가죠. 17번 재정성과 관리와 재정 건전성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서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맞죠?
18번 재정 성과 관리와 재정 건전성의 이타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제도. 정확히 봤죠? 추경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아니죠. 추경은 그 예산 사전 승인 받아야 되겠죠. 우리 코로나 추경 예산 배정 받을 때 어땠어? 국회 의결 거쳐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돈 받았잖아. 무슨 돈, 그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다음 20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 총액이 아니라 일반회계죠. 일반회계 100분의 1. 예산의 전용은 장관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건설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뭐가 틀렸습니까? 전용은 행정과목이죠. 장관항이 아니라 세양목이죠. 22. 계속비는 완성이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서, 연부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쌤? 5년짜리다 그러면 2021, 2022, 2023 할 때 여기다 5년짜리를 하더라도 이때 얼마 쓰고 이때 얼마 쓰고 이때 얼마 쓰고 이게 이렇게 기록하는 걸 연부라고 그랬죠. 연마다 해년마다 부담되는 걸, 금액을 기록하는 걸 연부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5년짜리를 해주되 얼마일 때 그래서 총액으로 얼마 쓰겠다 이렇게 심의를 받는, 의결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이렇게 해년마다 하는 걸 써주는 걸 연부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3번 명시이월 예비비 사용, 예산의 이용, 계속비, 예산 이체 중에서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산의 이체다. 자, 예산의 이체는 아까 여가부 폐지 이거 생각해라고 그랬죠. 그건 이미 사전에 받아놓은 것이 법률에서 개정된 거니까 당연히 승인 없어도 된다. 24번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총괄 배정 예산, 계속비와 예비비,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중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과 거리가 먼 건 배정, 재배정은 통제 방안이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자, 딱 보니까 예산 집행 부분 거의 통제 방안이냐, 신축 방안 이 두 가지에서만 나오죠. 그래서 그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5 총액 계산 제도, 이용, 전용, 이월 제도, 계속비 제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중에서 예산 집행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는 이월, 계속비, 국고 채무 부담. 얘네들은 전부 다 한 회계년도가 아니라 계속 다음 회계년도까지 쓰는 걸 말하죠. 자, 26 예산 집행에서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 장이 실무부서의 지출. 맞죠? 이건 27 예산 집행에서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전용은 승인 없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산 집행에서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 목적으로, 맞죠? 이 조항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예산 집행에서 사고이율은 집행 과정에서 재해 예산 사고이율 맞죠? 다음 연도로 이율된 경비를 말한다. 다음 글에 기억에는 수입 대체 경비가 D는 통일성 원칙에. 자, 수입 대체 경비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 통일성, 목적을 두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등기
발부할 때 돈 내는 거 이런 것들은 목적을 정해놓고 그냥 발부한 걸 그대로 거기 이 등기를 대면 복사비라든가 이런 거 사는 데 쓴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 이 복사해서 만약에 쌤들 등기소 등기 이거 받죠? 그럼 그 비용을 내잖아. 내용은 또 A4 용지 사고 복사하고 이런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바로. 자, 31번.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의 전용은 각 부서장 예산을 전용한 경우는 반기별로. 자, 쌤, 반기별이 우리가 보통 예산을 뭘로 한다? 분기별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각 중앙건설장은 당초 예산이 계산되지 않는 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전용할 수, 아까 당초 예산이 계산돼야만 한다고 그랬죠? 이 지문이 계속 나온단 말이었어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각 중앙건설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세양 또는 세양목 맞네요. 그쵸? 34번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각 중앙건설장은 예산을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여기까지 맞는데 관항? 틀렸죠? 자, 전용은 세양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빼고 어떤 걸 틀려서 관항만 빼면 맞죠? 그냥 각 세양 또는 목의 금액을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35번은 에타 분석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맞고 에타 조사는 1999년도에 도입해서 2000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맞죠? 에타 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법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그렇죠. 원래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주로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할 수 있도록 해놨죠. 자, 38번. 재정관리 혁신 조치 하나인 에타 조사는 정책성 분석, 아니죠? 우리가 경제성 분석도 하고 정책성 분석도 하고 국가 균형 발전 분석 이것까지 한다고 그랬죠? 자, 지금 두 가지 다 합니다. 경제성, 정책성. 이 제도 도입 이전인 1994년부터 무분별한 사업의 증가를 방지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맞죠? 에타 조사는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 조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0 이거 틀렸죠? 1999년이라고 그랬죠? 은하철도 999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신규 사업 총 사업비가 300억 이것도 틀렸네? 500억이라고 그랬죠. 42번 에타 조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타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장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하죠. 그냥 에타 분석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43번 에타 조사는 조사 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의 필요성, 경제성 검사, 정책성 검사 이런 거 한다고 그랬죠. 그럼 44번 정부 예산 분석에 활용되는 비용 편입 분석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분석 도구로 맞죠? BC 분석. 정부 예산 분석에 활용되는 BC 분석, 비용 편입 분석은 완전 경쟁적인 가격으로 조정된 시장 가격을 무슨 가격? 잠재 가격으로 한다. 이거 정책에 또 나옵니다. 정책에 수업 또 나옵니다. 정부 예산 분석에 활용되는 비용 편입 분석은 전체 예산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복리로 한다고 그랬죠. 다음 정부 예산 분석에 활용되는 비용 편입 분석에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현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를테면 올해 100만 원하고 내년에 얼마하고 바꿀래? 그러면 지금 중동사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해지겠죠? 그럼 당연히, 자, 지금의 100만 원이, 보통은 뭐 105만 원, 내년에 105만 원 번다면 지금 100만 원과 같다. 이렇게 보통 생각했는데 아주 위험에 빠뜨렸다. 또는 그 사업이 별로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115만 원 줘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냐? 그만큼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쌤, 이렇게 높으면 장기적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겠죠. 장기적인 사업들은 많이 수익률이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틀렸습니다. 자, 쌤, 집행 지금 한 6년치, 7년치를 풀어봤는데, 집행은 거의 대부분 뭘만 알면 돼요, 쌤. 제가 최근 걸 다시 쭉 분석해 보니까, 집행은 뭐 거의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면 집행이 조금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거. 거의 이걸로 시험에 거의 나왔고, 이것도 아주 깊게는 안 들어요. 그냥 이용, 전용, 이체, 이용이나 전용, 길속비, 예비비 이런 수준에서 나와요. 이거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공부해서 괜히 어렵게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다음 결산 및 감사, 이제 이거 아는 거죠? 이 부분, 거기 이 부분만 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겠죠. 이제 이를테면 보건복지부에서 1년 동안 썼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래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걸 기획재정부 장관, 결산 보고서 작성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원에 뭘 제출해요? 국가 결산 보고서 작성. 그러니까 여러 부처에서 온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겠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국가 결산 검사 보고서를 당연히 결산을 해야 되겠죠. 결산한 뒤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재부 장관을 제출하면 기재부 장관은 다시 어디에 제출해? 그렇죠? 국회. 최종적으로 누가 심의 의결해야 돼? 그래야 이제 이 예산은 끝나. 국회죠. 국회가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이제 예산의 마지막이죠. 일생 마지막 결산. 그럼 자, 이 2021년 예산이 이게 끝나려면 그 다음에 국회에 뭐까지 거친 뒤에 심의 의결까지 거친 뒤에 끝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는 그 과정을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좀 쉬었다가 세계 잉여금부터 하겠습니다.